안녕하세요. 고퍼리 팟캐스트. 이번 에피소드는 저번 에피소드 팀 티어별 시리즈를 이어서 두 번째 티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차례입니다. 두 번째 티어는 슈퍼볼 진출이 가능한 팀입니다. 즉, 첫 번째 티어에 있는 팀들처럼 슈퍼볼을 캐리할 수 있는 그런 쿼터백을 가졌거나 아니면 정말 완성적인 탤런트와 또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코칭진을 보유했거나 그러한 팀들에게는 조금 모자라지만 그래도 드래프트에서 대박을 터트린다든지 또는 예기치 못한 부분에서 성공을 거둔다면 이들 또한 슈퍼볼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이 티어를 분류해봤고요. 제가 기존에는 총 7개의 티어로 팀들을 분류해놨는데 너무 많은 것 같고 중구난방인 것 같아서 6개의 티어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티어에 있는 이 슈퍼볼 진출이 가능한 팀, 바로 4개의 팀들이 속해 있고 템파베이 벅스,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 디트로이트 라이온스, 그린베이 패커스가 이 티어에 속해 있습니다. 먼저 템파베이 벅스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이 칩스의 팬이자 오랜 기간 동안 블로거로 활동해주신 정말 이 구독자 한 분께서 굉장히 좋은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제가 티어 1 시리즈에서 이 캔자스 시티 칩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 브래피치 단장에 대한 비판 부분을 또 다른 시각으로 또 바라보면서 얘기를 해주셨고 저 또한 그 부분을 어쨌든 잘 이해를 하고 또 좋은 댓글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충분히 다른 시각으로서 바라본다면 브래피치 단장은 이 칩스의 성공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고 저 또한 일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칩스라는 팀이 결국 최고의 감독, 최고의 쿼터백을 보유하더라도 구단 운영이 엉망이라면 사실 신시내티 벵갈스처럼 엉망이라면 플레이오프 진출도 못하고 당연히 슈퍼볼 우승도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구단 운영을 상위권으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를 발판으로 칩스가 슈퍼볼 우승 거머쥐고 패트릭 마홈스와 앤드리드 감독이 정말 좋은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 것은 동의합니다. 저 또한 칩스의 이 구단 운영, 브래피치 단장은 정말 상위권의 단장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지 제가 이 저번 에피소드에서 좀 강조드리고 좀 더 주목하고자 하고 싶었던 부분은 좋은 결과를 항상 칩스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매년 슈퍼볼에 진출하고 정말 슈퍼볼 리핏을 해냈고 정말 엄청난 성과를 거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더 패트릭 마홈스와 앤드리드 감독의 지분이 좀 더 많이 크고 이들이 아쉽게 슈퍼볼에서 2번의 완패를 당하게 됐던 부분은 결국 상대팀과의 탤런트 차이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 탤런트 차이의 가장 큰 원흉은 결국 또 한 번 브래피치를 탓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번 정규 시즌에도 24년 정규 시즌에도 리시버진의 문제가 있다. 오펜시브 태클의 문제가 있다. 모두가 사실 알고 있었고 칩스 구단 내부적으로도 당연히 이 문제를 알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 튜니를 태클로 돌려서 쓰기도 하고 리시버 카림 헌트 런닝백 데려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땜빵식 무브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모두가 사실 이들의 위기 상황을 이들의 부족한 점을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왜 매년 좀 확실하게 좀 마무리를 짓지 못했을까라는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점 그리고 브래피치 단장이 슈퍼볼 우승을 거머쥔 팀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칭찬을 받고는 있지만 그 또한 패배의 원흉이라는 점을 생각을 좀 더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슈퍼볼 2번의 완패 모두가 패트릭 마홈스의 잘못이다.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디펜스 뚫어내지 못했고 템파베이 벅스 상대로 못했다. 근데 사실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패트릭 마홈스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오펜시브 라인이 상대 D라인을 막지 못하였고 그 부분에서 라인 싸움에서 기초적인 라인 싸움에서 완패를 당했기 때문이에요. 완패를 당했기 때문에 앤드리드 감독도 별다른 이 좋은 플레이를 콜링하지도 못하였고 그러한 이유는 결국 앤드리드 감독이 아닌 패트릭 마홈스가 아닌 저는 브래피치 단장에게 좀 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 또한 브래피치 단장, 이 전체적인 캔자스 시티 칩스의 프런트 오피스는 정말 상위권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도 다른 부분을 조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언급을 했다는 점 많은 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벅스는 이번 오프 시즌 이 베테랑 선수들과의 계약이 또 한 번 이어졌는데요. 본인들의 이 넘버 2 리시버이자 정말 좋은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이 크리스 가딘과 연장 계약을 체결을 했고, 크리스 가딘이 뭐 부상을 당했던 시즌이고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분명히 위험성은 있었지만 그가 건강만 하다면 이 넘버 2 리시버로서 베이커 메이필드와 좋은 호흡을 맞출 수 있고, 또 뭐 슬롯 리시버 또는 뭐 블락킹 리시버 정말 갖은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선수로서 저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좋은 계약을 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오펜시브 라인맨이 벤 브래드슨과도 또 합리적인 이 계약을 해냈고, 그리고 르반테 데이비드와 이 단년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 팀의 디펜스 너가 정말 체력적으로 부족하고 나이 들고 뭐 생산성 떨어지는 것은 알지만 너 리더십 좋고 또 우리 팀의 뭐 디펜스 스킴 언제든지 뭐 알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뛰어나기 때문에 1년만 더 있어줘. 우리 너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라는 식으로 르반테 데이비드와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했던 이 패스러셔라는 부분, 이 JTS가 팀과 결별을 선택했기 때문에 또 다른 이 패스러셔가 특히 이 썰드다운 위주의 이 패스러셔가 필요했고, 템파베이는 결국 하산 레딕이라는 또 다른 베테랑 이 엣지러셔를 데려왔는데요. 하산 레딕이라는 이 선수는 뭐 건강만 하고 사실 뉴욕 제츠에서는 막 태업도 하고 팀의 그런 계약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불만을 드러내고 이 경기 외적인 부분이 좀 시끄러웠기 때문에 그 작년 시즌이 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만약 올 시즌 정말 마음을 비우고 이 본인의 정말 이 템파베이 벅스 새로운 계약을 따내기 위한 발판으로 정말 열심히 플레이를 한다면 뭐 매년 뭐 7개에서 8개의 뭐 색은 충분히 기록할 수 있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이 썰드다운 상황 속에서 하산 레딕이라는 선수가 가진 이 패스러셔라는 강점과 또 이 템파베이 벅스의 디펜스가 보여주는 뭐 각종 미친 블리츠 스킴 이런 것들이 결합된다면 저는 정말 좋은 시너지를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드래프트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드래프트 저는 만족합니다. 이메카, 이부카, 이 리시버 픽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겠지만 이부카라는 리시버는 남아있는 선수들 중 반드시 최고의 선수였음이 분명하고요. 또 마이크 에반스, 크리스 가딘 언제든지 정말 부상당하고 언제든지 노쇠화를 경험하고 은퇴할 수 있는 타입의 나이에 접어드는 리시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부카를 통해서 정말 그러한 굴곡 없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이 리시버진을 보유하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고요. 또 코너백진도 벤자민 모리슨이라는 이 남아있는 코너백 중 굉장히 뛰어난 이 탤런트를 가진 선수를 영입함으로써 본인들의 세컨더리를 좀 보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이처럼 템파베이라는 팀은 전체적인 이 로스터 탤런트를 살펴보면 오펜스 쪽에서는 거의 구멍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베이커 메이필드 현재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뭐 기복이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규 시즌을 이끄는 데 있어서 베이커 메이필드는 현재 굉장히 가장 믿을 만한 쿼터백 중에 한 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러닝백진도 버키 얼빙 작년 루키 시즌에 굉장히 뛰어난 활약들을 선보이면서 템파베이 벅스의 오펜스에서 지난 몇 년간 이 톰 브래디 시절에도 극복해내지 못했던 것은 러싱 게임의 생산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버키 얼빈과 또 이들의 새로운 오펜시브 라인 그리고 뭐 리암 코엔 코치의 그런 좋은 플레이 콜이 이어지면서 작년 이들의 러싱 게임은 리그 상위권으로 갑작스럽게 이렇게 도약을 해냈었죠. 그러한 주축으로서 버키 얼빙이 이번 시즌에도 이 템파베이의 좋은 러싱 게임을 잘 이끌어 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뭐 좋은 리시버진 마이크 에반스, 크리스 가딘, 젤런 맥밀런 거기에 대해서 1라운더 출신인 이부카까지 이 벅스의 리시버진 뭐 과연 누가 주전으로 뛰고 뭐 누가 뭐 백업으로 뛸까라는 부분을 좀 고심해야 될 정도로 좋은 리시버진을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또 가장 달라진 점은 역시 오펜시브 라인맨들이겠죠. 톰 브래디를 은퇴하게 만들었던 이 벅스의 정말 문제였던 오라인을 벅스가 정말 완벽하게 고쳐냈습니다. 그리고 그 고쳐낸 부분이 정말 젊은 선수들로 가득하다는 점이 더욱더 값지고 칭찬을 받아야 하는 점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레프트 태클인 트리스찬 월프스와 그리고 벤 브래드슨 새롭게 연장 계약을 체결했고 그레임 발튼과 코디 마우 그리고 루크 고데키까지
이러한 선수들, 뭐 고데키의 경우에는 작년 시즌 뭐 가드로서는 뭐 톰 브래디와 함께 했을 때는 정말 뭐 NFL 역사상 최악의 가드다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태클로 이 본인의 포지션을 옮기자마자 리그 평균 이상급의 태클로 변모를 하면서 이 벅스가 현재 가지고 있는 리그에서 가장 젊고 가장 유능한 이 오펜시브 라인은 이들의 앞으로 뭐 3, 4년까지의 그런 긴 이 시계열 동안 이들의 원동력이 저는 되어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잘 구축해낸 이들의 프론트 오피스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간은 좀 늦긴 했어요. 톰 브래디가 뛰었을 때 만약 러싱 게임을 발전했다면, 러닝백을 발굴했다면, 뭐 오펜시브 라인이 좀 더 나아졌다면, 그랬으면 브래디와 함께 뭐 반지를 하나 더 들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계속해서 문제로 남기보다는 그래도 그 문제점을 결국은 해결해냈다. 그리고 베이커 멜필드라는 쿼터백과 함께 충분히 뭐 슈퍼볼이라든지 플레이오프 승리를 매번 거둘 수 있는 타입의 팀으로서 거듭난 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디펜스 쪽에서는 물론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저도 이해합니다. 이들의 라인베커진, 특히 르반테 데이비드도 현재 이 풀타임으로 뛰는 것을 굉장히 버거워하고 있는데 과연 이 팀에 굉장히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굉장히 복잡한 블리츠 스킴과 이러한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팀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빈약한 라인베커진으로 그것을 잘 수행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또 세컨더리 플레이어의 경우에도 과연 이들의 코너백진이 좋은 뭐 커버리지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 또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드 볼스 감독의 경우 이 디펜스 쪽에 있어서 그래도 이 플레이콜을 내리고 상대방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이 게임 플랜을 짜오는 관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능한 감독입니다. 물론 뭐 인게임 매니지먼트, 뭐 굿포릿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부족하고 왜 뉴욕 제츠 시절에 잘린지 알겠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디펜스 플레이 콜러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토드 볼스 감독을 신뢰하고 그가 이 빈약한 디펜스의 뎁스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오펜스 쪽에서의 탤런트가 워낙 유능한 만큼 벅스는 이번 다가오는 시즌에도 오펜스가 뭐 선취점을 따내고 오펜스가 뭐 많은 시간을 잡아먹고 이 디펜스가 활약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그러한 팀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벅스가 이 티어2로서 두 번째 티어에 있는 팀으로서 충분히 합리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벅스의 프론트 오피스는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제이슨 라이시라는 이들의 GM은 분명 임기 초에는 갖가지 많은 실수를 해냈습니다. 뭐 제이미스 윈스턴 시절에 이들의 암흑기가 정말 도래했었죠. 하지만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팀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무언가 습득을 해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이슨 라이시. 드래프트도 점점 잘해지고 또 계약 구조에 있어서도 잘해지고, 벅스는 이 악성 계약이 사실 거의 없는 몇 없는 팀이에요. 그만큼 이 프런트, 이 셀러리 캡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잘 이 구성하는 이 GM으로서 유명했고, 톰 브래디라는 쿼터백이 이제 뉴잉글랜드와 작별을 고하고 나는 이제 새로운 팀으로 이적할 것이다. 야, 너네 뭐 프레젠테이션 다 준비하고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해 라고 했을 때 톰 브래디가 템파베이 벅스를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이 템파베이라는 팀을 꼽았던 가장 큰 이유는, 뭐 본인이 밝히길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너무나도 완성적인 팀이었다고 말을 했어요. 뭐 톰 브래디도 정말 미친 사람이잖아요. 정말 막 분석력도 뛰어나고 막 집착하고 디테일 하나하나에 그러한 것에 정말 미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톰 브래디가 어느 팀을 갈지를 선택을 했고, 또 그 팀이 템파베이였다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 당시에 템파베이가 얼마나 완성적인 팀일까, 쿼터백만 빼고 라는 점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코칭진을 보유하고 있고 좋은 컬처, 이 풋볼에 대한 승리에 집념이 굉장히 강한 컬처를 보유하고 있고, 마이애미 돌핀스와 다르게 말이죠. 그리고 로스터상 그런 구성 측면에서도 전체적인 탤런트라는 측면에서도
템파베이 벅스는 거의 만점에 달했다고 이 브래디가 밝혔습니다. 그만큼 쿼터백이 없었기 때문에 벅스는 그간 좋지 않았던 이 역사를 가지긴 했지만 톰 브래디라는 쿼터백을 유도할 수 있었던 그러한 좋은 이 팀 탤런트를 그만큼 보유했었던 것이고, 결국 브래디와 함께 슈퍼볼 우승을 차지했고, 또 그와 13승 4패, 디비전 라운드에서 아쉽게 램스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어쩌면 슈퍼볼 리핏을 드러낼 수도 있었던 굉장히 좋은 이 시즌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톰 브래디와 결별한 이후에 이들은 더욱더 인상적인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톰 브래디라는 쿼터백과 슈퍼볼 우승하고 또 여러 번 디비전 우승도 거머쥐고 아쉽게 탈락을 했어요. 보통의 팀이라면 그러면은 브래디가 은퇴하고 이 팀은 망했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톰 브래디 나가고 쿼터백 제대로 구하지도 못하고 또 이리저리 드래프트에서 1라운더 픽으로 뽑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암흑기를 점점 거칠 팀으로 남았겠죠, 보통의 팀이라면. 하지만 템파베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베이커 메이필드라는 새로운 리더를, 새로운 쿼터백을 데려오는 시도를 하였고, 결국 메이필드가 이 템파베이 컬처에 맞는 선수였고, 또 이 환경에서 그 좋은 탤런트들을 앞세워가지고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선보이면서 본인의 커리어를 다시 세우는 현재의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메이필드의 활약과 함께 벅스는 매년 디비전 우승을 거머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포스트 브래디 에라에서도 템파베이 벅스는 디비전 우승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저는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 제이슨 라이트라는 단장이 성공시키기 위해서 정말 좋은 드래프트들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또 이 베테랑 선수들과의 그런 계약 기간에 있어서도 계약 금액에 있어서도 정말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고, 좋은 컬처를 세팅해 놨기 때문에 베테랑 선수들이 단지 돈을 쫓고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는 것이 아닌, 나 돈 적게 받더라도 그냥 벅스에 남을래, 계속해서 이러한 선택을 하고 있어요. 마이크 에반스, 크리스 가딘, 아니 돈을 원한다면 다른 팀으로 충분히 갈 만한 선수들이잖아요. 하지만 벅스에 남을 거다, 우리는 적은 돈 상관없다, 이 벅스에서 우리는 다음 슈퍼볼을 노릴 것이다 라는 취지로 굉장히 좋은 컬처를 이들이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모든 것이 또한 악성 구단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했다 라는 부분을 저는 좀 더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EPL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저는 축구를 잘 몰라가지고 잘은 모르는데 주변에 이 해외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들으면은 맨유 구단주 글레이저 가면 쓰레기다 욕을 하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맨유 팬들은. 근데 템파베이 벅스의 구단주가 이 글레이저 가문이잖아요. 정말 팀에 투자를 안 하기로 유명하고 인색하고 또 여러 가지 아무튼 정말 비판이 많은 이 구단주인데, 이러한 구단주를 구단주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이슨 라이트는 본인만의 그런 드래프트, 본인만의 팀 운영, 정말 본인만의 이 방법을 통해서 완성적인 팀을 매년 이렇게 잘 끌고 간다는 점은 정말 미친 수준입니다. 구단주가 이렇게 리스크가 있으면은 사실 어느 정도 한계도 부딪히고 또 잘 나가다가 갑자기 고꾸라지고 그러한 사례가 너무나도 수두룩해요. 그런데 이러한 안 좋은 구단주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제이슨 라이트는 포스트 브래디 에라를 정말 완벽하게 이끌고 있고, 또 베이커 메이필드와 함께 매년 더욱더 성장하는 팀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템파베이는 실제로 디비전 라운드, 와일드카드 라운드 어느 팀을 상대한다든지 매 경기 업셋을 일으킬 수 있는 타입의 팀으로서 굉장히 플레이오프에서 만나기 싫은 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2년 전에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이 템파베이를 만났을 때 당연히 이글스가 더 탤런트가 압도적이었고, 또 승리나 정규 시즌 그러한 결과들을 생각한다면 이글스의 승을 여러분들 모두 예측을 했을 것 같은데, 갑자기 벅스가 업셋을 일으키고 젤런 헐츠 아무것도 못하게 디펜스가 꽁꽁 묶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도 워싱턴 커맨더스에게 아깝게 이 경기에 지긴 했지만 정말 벅스가 가진 저력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 위닝 멘탈리티를 가진 팀이기 때문에 벅스가 더욱더 슈퍼볼을 어쩌면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벅스의 이번 25년 시즌 당연히 디비전 우승의 최강자이고 또 한번 이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좋은 활약을 보일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그럼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이너스는 이번 오프시즌 아직까지도 굉장히 바쁜 팀인데요. 얼마 전에 쿼터백인 브록 퍼디와 5년간 2억 6,500만 달러, 연평균 5,300만 달러의 연장 계약을 체결했고요. 또 라인베커인 프레드 워너와 3년간 6,300만 달러 또 연장 계약을 체결했고, 또 타이트엔드인 조지 키렐과 연장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었고, 카일 유스책과 방출하고 다시 한번 연장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었죠. 브록 퍼디의 계약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덱 프레스캇이 연간 6천만 달러의 연봉을 쓰면서 역사를 만들어냈는데, 그래도 퍼디는 나는 그 정도 아닌 거 안다, 내가 5천만 달러 정도만 넘으면은 나는 만족한다 라는 수준으로 어느 정도 양보한 계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브록 퍼디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의견이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카일 샤난 감독의 오펜스 빨이다 라고 평가를 해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아니다, 브록 퍼디는 진정한 팀을 캐리할 수 있는 타입의 쿼터백이다 라고 주장을 하셔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 2년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브록 퍼디를 단순한 게임 매니저 타입의 쿼터백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가 슈퍼볼에 진출하고 또 캔자스 시티 칩스에게 다시 한번 이 패배를 당하게 됐던 이유에 대해서도 브록 퍼디의 지분이 어느 정도 크게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퍼디는 정말 뛰어났던 이 캔자스 시티라는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라는 팀의 이 탤런트에서 조금 많은 덕을 봤다. 다른 팀에 갔더라면 이 정도의 당연히 성공은 거두어지 못했을 것이고, 적당한 다른 쿼터백이 지금 나이너스에서 뛰더라도 나이너스는 충분히 디비전 우승을 할 팀이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브록 퍼디에 대한 역량 자체를 좀 높게 평가하기보다는 그를 둘러싼 환경과 그리고 정말 모든 지시를 정확하게 내리는 이 카일 샤나한 감독의 오펜스 플레이 콜러로서의 이 능력을 저는 더욱더 높게 평가를 했는데요. 하지만 작년 시즌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브랜든 아이육이 부상을 당하고 디보 사뮤엘도 굉장히 노쇠화하는 티가 정말 많이 났고, 이 팀의 러닝백 크리스찬 맥카프리도 부상을 당해서 못 뛰고, 나이너스의 오펜시브 라인도 예전 같지 않고, 정말 나이너스의 오펜스가 작년 시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여러분들도 똑똑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결국 쿼터백이 부담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쿼터백 스스로 무언가 해결을 해야 할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되고, 썰드 다운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되는데, 그리고 퍼스트 다운 상황 속에서 러싱을 통해 많이 전진을 못한다든지 이들의 플레이 액션 오펜스가 잘 통하지 않는다든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브록 퍼디는 다른 플레이를 펼쳐야 했습니다. 다른 쿼터백이 되어야만 했어요. 본인의 역할이 이 경기에서 말이죠. 그리고 저는 퍼디가 그러한 역할이 요구되었을 때 쉽게 무너지는 선수이지 않을까. 이 선수 어깨도 약하고 운동 능력이 그 정도로 뛰어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새가슴은 아닐까라는 걱정도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퍼디는 물론 정규 시즌 성적, 개인 성적 자체는 작년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나이너스도 루징 시즌, 퍼디의 경우에도 인터셉션, 턴오버가 굉장히 많았죠. 하지만 퍼디의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저는 좀 주목하고 싶었고, 그리고 퍼디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때 굉장히 나쁘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이 컨테스티드 캐치도 자신있게 던지고 패스의 정확성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수준급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고, 만약 이러한 이 퍼디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서 브랜든 아이육이 건강하게 돌아오고 리키 피어솔이 좀 성장한 모습을 보이고 후안 제닝스는 또 한번 컨테스티드 캐치의 황제가 되어서 잘 잡아주기만 한다면, 그리고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돌아와가지고 제대로 러시안 게임을 보여주고 이런 모습, 뭐 조지 키를 또한 그 다음 모습을 올 시즌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퍼디를 필두로 해서 나이너스의 이 오펜스의 실링이 더욱더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 플로어라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단단하고 다른 리그의 어떠한 오펜스보다 더 강력한 이 나이너스라는 팀이 결국 쿼터백의 실링에 대한 부분이 매년 시즌 이어져 왔던 물음이었잖아요. 지미 갈라폴로, 오케이, 이 선수와 뭐 슈퍼볼에 진출했어. 근데 이 선수가 슈퍼볼에서 우리가 막 부족한 상황, 뭐 연장전 가서 뭐 이렇게 팀을 캐리할 수 있을까? 패트릭 마홈스처럼 막 미친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 확신하지 못하였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지었기 때문에 나이너스는 트레이 랜스라는 이 쿼터백을 뽑기 위해서 막 정말 안 좋은 수를 하기도 했었죠. 브룩 퍼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선수 뭐 슈퍼볼까지 팀을 잘 이끌었어. 하지만 그 이상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퍼디는 항상 물음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시즌에 오히려 부진했던 모습에서 저는 이 선수가 더 높은 선수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5,300만 달러라는 이 연봉의 가치에 충분히 보답을 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레드 워너의 연장 계약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프레드 워너라는 라인베커는 뭐 제가 이 드래프트 전에 포지션 정리하기 시리즈에서 이 라인베커를 막 준비하다가 좀 늦어져서 드래프트가 시작돼서 그냥 나가리가 됐었는데, 라인베커라는 포지션은 현대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프볼 라인베커. 여러분들 모두 오프볼 라인베커 막 주목도 잘 못 받고 이 선수가 디펜스의 리더라고 하는데 왜 주목도 못 받고 연봉도 이 디펜스 부분에서 굉장히 적냐, 뭐 코너백보다 못 받고 엣지러셔보다 못 받고 막 그렇잖아요. 뭐 세이프티보다도 못 받을 때도 많아요. 왜 오프볼 라인베커는 뭐 이렇게 과소평가 받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많이들 헷갈려 하실 텐데, 오프볼 라인베커, 뭐 팀의 디펜스이자 리더이자 커뮤니케이터로서 이 포지션은 아직도 디펜스의 가장 큰 핵심 포지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단지 이 포지션이 과소평가를 받고 있고 또 많은 선수들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을 발굴해내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이에요. 드래프트에서 최소한 2년, 3년간의 이 성장 기간이 필요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많은 팀들이 드래프트 1라운드, 뭐 드래프트 2라운드에서 과감하게 이 오프볼 라인베커 포지션을 뽑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 정말 뛰어난 오프볼 라인베커가 있다면, 팀에 있다면 그 디펜스는 정말 펼칠 수 있는 그런 스킴이나 플레이의 한계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실링이 미친듯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너스의 디펜스가 뭐 슈퍼볼에 진출했을 때나 그리고 현재도 안정적인 이 디펜스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프레드 워너라는 라인베커가 보여줄 수 있는 뭐 커버리지 능력, 커뮤니케이터 능력, 리더로서의 능력, 뭐 런 디펜스로서의 뭐 덤퍼 능력, 그리고 오펜스가 현재 점점점 막 각종 모션과 쉬프트를 많이 사용하고, 또한 뭐 타이트 스플릿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뭐 또 한때는 또 뭐 스프레드 오펜스를 펼치고, 뭐 다음 플레이에서는 또 뭐 플레이 액션 펼치고, 뭐 샷건, 뭐 언더센터 막 오가면 정말 다양한 무기들을 오펜스가 펼치는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순식간에 분석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전파해내고 또 그것을 캐치해낼 수 있는 그러한 라인베커, 저는 바로 프레드 워너가 그러한 선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장 계약은 뭐 합리적이고 그가 반드시 받아야만 했던 이 계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나이너스는 이 존 린치 단장과 함께 이 카일 셔나한 감독이 현재 계속해서 팀을 잘 이끌어주고 있는데요. 존 린치 단장은 좀 더 미디어에 친숙하고 사람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좀 더 능한 단장이고, 또 뭐 선수들을 좀 더 성장시키고 또 발굴해낸다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카일 셔나한 감독이 워낙 유능하고, 반면에 카일 셔나한 감독은 좀 미디어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친숙하진 않죠. 즉 존 린치와 이 카일 셔나한 이 두 인물은 결국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또 서로의 장점들을 돋보이게 만들 수 있는 저는 동반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결국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 이들의 로스터 운영 방법,
뭐 로스터를 어떻게 빌딩하고 또 드래프트를 어떻게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두 인물은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이너스가 뭐 상위 드래프트에서 뭐 망하더라도 결국 하위 라운드에서 좋은 선수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두 인물이 한 페이지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들도 물론 큰 실수를 했었습니다. 트레이 랜스라는 뭐 쿼터백을 뽑기 위해서 막 1라운드 픽 버렸고 결국 트레이 랜스가 버스트로 판명되면서 나이너스는 그들의 그러한 과감한 시도가 결국 물거품이 되었고 팀의 프랜차이즈를 뭐 장기적으로 해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레이 랜스를 1라운드로 뽑고 이들은 또 보험으로서 브록 퍼디를 같이 뽑았죠. 근데 트레이 랜스가 망하고 브록 퍼디가 갑자기 터지면서 이들의 프랜차이즈가 다시 한번 이 위닝 시즌을 뭐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만큼 나이너스는 분명 과감하게 때로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구단은 본인들의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인지하고 그에 따라서 때로는 뭐 지미 갈라폴로 버리면 안 된다. 이 선수 충분히 다시 한번 슈퍼볼에 갈 수 있다. 라고 많은 분들이 주장했지만 나이너스는 안 된다. 우리는 톰 브레디 영입할 거다. 아니 우리는 에런 로저스 영입할 것이다. 에런 로저스 영입하려고 막 하다가 결국 이 맨 라플라 감독과 카이 샤나한 감독이 사이가 멀어지기도 했었잖아요. 나이너스는 분명 움직일 줄 아는 팀이에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과감하게 선택을 하고 망하더라도 또 그 절벽에서 살아 올라올 수 있는 뭐 선수를 발굴하는 능력이 너무나도 뛰어난 만큼 이 팀이 계속해서 수준 높은 이 로스터를 유지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이너스는 이번 25년 시즌에 많은 분들이 사실 좀 기대를 크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작년 시즌에 워낙 뭐 망했던 시즌이 있었고 또 베테랑 선수들이 좀 나이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브록 퍼디도 과연 뭐 이런 오펜스 웨폰진이 좀 떨어졌을 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전에 나이너스의 뭐 다가오는 시즌보다는 25년 시즌 그냥 그럴 것 같다. 뭐 램스나 뭐 밀릴 것 같고 뭐 시옥스나 뭐 카디널스에게 어쩌면 뭐 업셋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평가가 있겠지만 저는 나이너스라는 팀이기 때문에 이 팀은 매번 뭐 와일드카드에 진출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뭐 슈퍼볼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언제 어디서나 업셋을 일으킬 수 있는 타입의 팀으로서 정말 위닝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는 팀이고 또한 오펜스 쪽에 있어서 카일 샤나한 감독이 너무나도 뛰어난 천재적인 플레이 콜링을 매번 보여주고 있고 디펜스 쪽에서도 로버트 살레 코치가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로 돌아온 만큼 본인들의 디펜스 아이덴티티를 찾아서 포맨 러쉬, 뭐 4딥, 4다운 이 디펜스 지난 몇 년 동안 이 나이너스의 디펜스가 잃었던 이들의 아이덴티티를 다시 한번 찾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슈퍼볼에 진출할 수 있고 그만큼 상대하기 싫은 나이너스 제가 두 번째 티어로 뽑은 이유입니다. 다음 팀은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입니다. 라이온스의 경우 구독자분 한 분이 티어 1에 없네요 라고 막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제가 라이온스를 티어 1에서 뽑지 않고 이 티어 2에 배정한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코칭진의 전력 이탈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라이온스라는 팀, 이 팀은 정말 매력적인 팀이잖아요. 뭐 댄 캠벨 감독과 브래드 홈스 GM이 이 팀을 맡고 난 이후에 이들은 정말 착실하게 리빌딩을 경험하고 또 이제 뭐 넘버원 시드를 막 매 시즌마다 따낼 수 있을 정도로 완성적인 팀, 정말 오펜스적인 부분에서는 리그 최고의 수준으로 성장을 거둔 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댄 캠벨 감독, 물론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그가 만들어낸 이 컬처 없이 그가 만들어낸 이 리더십 없이는 절대 그것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들이 리그 최고의 오펜스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매 경기마다 다양한 트릭 플레이, 정말 창의적이고 미친 그런 플레이들을 선보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시카고 베어스의 감독으로 떠난 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였던 벤 존슨 코치의 역량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벤 존슨 코치는 진짜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오펜스를 이 제러드 고프라는 쿼터백의 이 커리어를 진짜
한 단계 그냥 뭐 몇 단계 높였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미친 플레이를 연구하고 너드 타입의 사람으로서 막 1920년대, 30년대에 이 플레이 쓸만하다 지금. 그러면은 막 그 플레이를 연구하고 막 실제적으로 막 플레이북에 넣을 정도로 정말 이 오펜스에 있어서 미친 사람이에요. 뭐 그렇기 때문에 시카고 베어스의 감독으로 가기도 했고요. 그만큼 그러한 코치가 없이 이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오펜스가 그 정도의 폭발성과 이 다재다능함을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본다면 저는 좀 위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라이온스의 오펜스가 특히나 이 리그 최고의 오펜스로 도약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정말 플레이북이 다양하고 상대 디펜스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잘 찔러내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 이들의 원천이었잖아요. 단순히 뭐 플레이 액션 오펜스, 단순히 뭐 이들의 오펜시브 라인에 의한 뭐 러싱 게임 이런 것들이 물론 팀의 뭐 중심이 되어서 어쨌든 오펜스를 잘 잡아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플레이들이 트릭 플레이들이 이들의 꽃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좀 위력이 급감한다면 이들의 오펜스가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디펜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이 작년 시즌 디트로이트 라이온스가 디펜스에서 특히 부상자가 너무나도 많았잖아요. 뭐 슈퍼스타인 에이든 허친슨을 비롯해서 뭐 라인베커들 다 부상당하고 뭐 코너백들 다 부상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라이온스의 디펜스가 정규 시즌에 굉장히 좋은 생산성을 보여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에런 글렌 코치의 힘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세컨더리 플레이에 있어서 이들이 리그에서 뭐 디비전 내에서 굉장히 빈약한 세컨더리인데 맨 커버리지를 굉장히 잘 수행해내고 이들 뭐 블리츠, 뭐 커버리지, 턴오버 유발 능력 다 디비전 상위권이에요.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에런 글렌이라는 이 코치가 정말 선수들의 이 코칭에 있어서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특히 리시버의 뭐 라우트 능력 분석이라든지 선수들의 커뮤니케이션, 선수들의 테크닉 하나하나에 정말 깊게 관여하고 깊게 코칭할 수 있는 타입의 코치로서 만약 에런 글렌 없이 이 현재 뭐 디펜스 쪽에서는 그래도 뭐 완성적이다라고 평가하기 힘든 이들의 디펜스가 작년 시즌처럼 뭐 부상자가 많을 경우 뭐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터질 경우 또 한 번 기적을 이뤄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는 확신을 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에 좀 더 이미 완성적인 탤런트를 보유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두 단계 더욱더 높여줄 수 있는 코칭진을 가졌던 라이온스가 이제는 이 코칭진들과 결별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들의 티어가 떨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라이온스를 두 번째 티어로 분류해놨습니다. 라이온스의 이번 오프시즌 움직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뭐 데릭 반스와 연장 계약을 체결했고 DJ 리드라는 코너백을 뉴욕 제츠 출신의 코너백을 영입했고요. 뭐 대부분은 작년에 있었던 뭐 로스터와 거의 비슷하게 가는 상황이고 뭐 이번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픽으로 디펜시브 태클을 뽑았고 뭐 3라운드 픽에서 뭐 테슬라라는 이름을 가진 뭐 리시버를 뽑았다. 그 정도를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로스터 탤런트는 저는 아직도 막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오펜스 쪽에서는 제러드 거프가 이끌고 있는 이들의 오펜스, 뭐 리시버진도 아몬라 세인트 브라운, 뭐 제이미슨 윌리엄스, 뭐 팀 패트릭, 뭐 테슬라, 레이먼드 뭐 이런 선수들 정말 좋은 뎁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런닝백 원투펀치, 자미르 깁스와 데이비드 몽고메리 그냥 리그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뭐 타이트엔드에서도 샘 라포타 너무 잘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팀의 가장 큰 원동력은 오펜시브 라인이겠죠. 테일러 데커와 뭐 글래스로우 그리고 뭐 프랭크 레그나우, 페네이스웰 이 선수들 너무나도 안정적이고 이 모두 뭐 올프로급 퍼포먼스를 선보일 수 있는 선수들이고요. 디펜스의 경우에도 에이든 허친슨이 건강하게 돌아오고 그가 부상을 당하기 전에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뭐 디포이 후보로 당당하게 꼽힐 수 있는 그런 활약을 선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뭐 디펜시브 태클에서도 뭐 맥닐이나 DJ 리더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뭐 에이든 허친슨의 반대편에서 좀 더 이 패스러셔라는 부분에 있어서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서브 엣지 러셔가 좀 부족하기는 한데, 뭐 라이온스가 다른 부분을 좀 활용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채워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커비 조셉 얼마 전에 연장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죠. 브라이언 브랜치 리그 최고의 세이프티들, 이들은 뭐 턴오버 유발 능력도 뛰어나고, 뭐 브라이언 브랜치 같은 경우는 뭐 태클링 능력, 뭐 블리츠 능력 정말 막강하고, 또 코너백진도 테리언 아놀드가 뭐 좋은 모습을 루키 시즌에 선보이기도 했고, DJ 리드라는 이 코너백을 영입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코너백진을 마무리하겠다. 이 라이온스는 전체적으로는 저는 완성적인 탤런트를 보유한 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단이, 이 프런트 오피스가 더욱더 많은 칭찬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댄 캠벨 감독과 브래드 홈즈, 이 두 인물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이들의 팀 빌딩은 정말 인상적이고 정말 대단합니다. 물론 제가 이 경기에서 인게임 매니지먼트라는 측면에서 정말 댄 캠벨 감독을 많이 비판하고 까왔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진짜 이 감독이 가진 이 리더십, 그리고 컬처를 세팅하는 능력,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하게 팀을 잘 운영한다는 점은 정말 인상적이고 뭐 칭찬을 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라이온스라는 팀이 더욱더 대단하다라는 점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것을 이어왔기 때문에 더욱더 대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좀 더 설명을 풀어내자면, 매튜 스태포드라는 쿼터백을 이들은 트레이드를 해서 리빌딩의 초석이 되었죠. 그 뭐 드래프트 픽을 받고 제러드 거프라는 쿼터백과 교환하면서 이들의 프랜차이즈 운영이 그때부터 첫 번째로 시작을 했어요. 대부분의 뭐 꼴찌하는 팀들, 뭐 아쉽게 뭐 플레이오프에 탈락하는 뭐 댈러스 카우보이스 같은 팀들은 이 쿼터백마저 잃으면은 우리는 이도저도 아니다. 매튜 스태포드 다른 팀에 주면은 우리 쿼터백 없잖아. 우리 지금 그래도 위닝 시즌 거두고 있고 뭐 플레이오프에서 1승도 못 거두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 진출하는 것은 스태포드 덕분이다. 그렇게 질질 끌고 나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과감하게 아니 매튜 스태포드 있어도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다른 차원으로 이 팀을 개선해야 한다. 라는 선택을 과감하게 했고요. 그 결과 매튜 스태포드를 트레이드해서 1라운드 픽도 얻고, 제러드 거프라는 또 다른 쿼터백을 LA 램스 입장에서는 제러드 거프 포기했습니다. 이 제러드 거프라는 쿼터백은 또 다른 앤디 달튼, 또 다른 뭐 샘 브래드포드 타입의 이 커리어를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상 셀러리 덤핑용으로 이 영입을 했었던 제러드 거프를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는 믿었어요. 아니다. 제러드 거프는 슈퍼볼에 진출했던 쿼터백이고 우리 팀이 뭐 LA 램스가 그래왔던 것처럼 정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좋은 오펜스 코치를 만난다면 제러드 거프의 커리어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가진 이 현재 받아온 드래프트 픽, 우리가 가진 현재 자원들을 잘 모아가지고 새로운 팀으로 거듭날 수 있다. 라는 그러한 방향성을 설정을 했고요. 그 중요했던 드래프트에서 이들이 행했던 드래프트 전략, 1라운드 픽으로 자미르 깁스라는 러닝백을 뽑았고, 또 오프볼 라인베커를 뽑고, 뭐 타이트엔드를 뽑고, 저도 그 당시에 라이온스의 이 드래프트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었습니다. 뭐 오랜 기간 제 구독자였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팀 빌딩 방법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죠. 보통은 뭐 오펜시브 라인, 뭐 디펜시브 라인 또는 뭐 프리미엄 포지션에 드래프트 픽을 적절하게 분배를 하고 리그 뭐 최고의 탤런트를 가진 선수를 뽑는 것도 좋지만 그런 식으로 이 리빌딩을 진행하는 것이 사실 정석이거든요. 그런데 라이온스는 아니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이 있어. 런닝백 뽑고 라인베커 뽑고 타이트엔드 먼저 뽑고 그냥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선수들에게 투자를 할 거야 라는 식으로 아무도 정말 그 길을 걷지 않는데 그들은 그 길을 걸었고 그것이 실제로 현재 팀의 주축 선수들로 성장하고 있고 이들이 승리하고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어가고 있어요. 정말 지난 한 3년 4년 전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세요. 그 당시에 제러드 고프라는 쿼터백의 정말 평가는 정말 리그 최하위였습니다. LA 램스가 버린 이유가 있겠지. 이 선수 램스의 발목을 잡고 있다. 뭐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에서 뭐 적당히 뭐 브릿지 쿼터백으로 쓰다가 뭐 백업 쿼터백으로 뭐 전략하겠지. 다들 이러한 평가를 했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제도 고프를 믿었고 이 선수를 위해서 좋은 뭐 오펜스든 디펜스든 좋은 탤런트를 구축하여 나가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댄 캠벨 감독의 좋은 리더십 하에서 이 모든 것이 착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그 모두의 의심과 걱정을 이들은 성공적인 결과로 본인들이 정말 당당하게 성공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더욱더 큰 가산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드래프트에서도 뭐 제가 미리 언급을 드리긴 했지만 저는 라이언스의 드래프트, 이번 드래프트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저의 그러한 뭐 평가와는 다르게 라이언스는 또 성공을 거둘 것이에요. 뭐 2년 후, 3년 후에 평가한다면 라이언스 드래프트 잘했었네 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겠죠. 이처럼 모두의 그러한 정석적인 방법과 그 모두의 그런 선입견을 깨트리는 타입의 이 구단 운영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내고 있다는 사실,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이 프런트 오피스, 브래드 홈스 단장, 그리고 댄 캠벨 감독의 이 시너지가 정말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그린베이 패커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패커스의 경우 제가 두 번째 티어로 결정지은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조던 러브라는 쿼터백의 잠재력을 굉장히 높게 사기 때문인데요. 댈러스 카우보이스와의 이 와일드카드 경기에서 정말 업셋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잖아요. 그 경기에서. 그 경기를 사실 보고 난 이후로 저는 조던 러브는 정말 1티어급 쿼터백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선수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쿼터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맷 라플라 감독이 보여주고 있는 이들의 오펜스는 굉장히 바닥이 단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플로어가 단단하고 정규 시즌을 충분히 위닝 시즌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오펜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팀을 캐리할 수 있는 타입의 실링을 가진 쿼터백이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충분히 슈퍼볼을 노릴 수 있는 팀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패커스의 이번 오프시즌을 간략하게 한번 들여다보면 이들은 본인들답지 않은 무브들을 사실 행했습니다. 먼저 에런 뱅크스, 이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의 가드를 좀 많은 돈을 주고 영입을 했고요. 또 네이트 홉스, 이 니켈 코너백을 또 많은 돈을 영입을 했고, 드래프트에서는 본인들답지 않은, 진짜 그린베이 패커스는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리시버를 안 뽑기로 유명한 팀이잖아요. 뭐 미드라운드나 하위라운드에서 뭐 선수들을 육성하고 그것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또 프랜차이즈 역사적으로 그것을 정말 잘 해냈던 팀이잖아요. 그런데 그 팀이 매튜 골든이라는 리시버를 1라운드 픽으로 뽑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팀이 좀 그들답지 않은 무브들을 행한 이유, 먼저 에런 뱅크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오펜시브 라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린베이 패커스의 오라인은 그동안 물론 조던 모건을 뽑기는 했지만 뭔가 미드라운드 그리고 하이라운드 픽의 선수들을 좀 모아가지고 이 선수들을 좀 육성해서 성장시키는 타입의 오라인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오라인이 뭐 리그 최상위권으로 도약한다거나 또는 슈퍼스타의 선수들을 뭐 발굴해내지는 못하겠지만 결국 평균 이상급의 오라인을 만들어내고 좀 더 안정성 바탕으로 운영하는 것이 이들의 오라인에 대한 철학이었어요. 근데 이번 오프시즌에 에런 뱅크스를 막대한 돈을 주고 외부 영입을 해냈죠. 즉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팀이 이번 오프시즌을 좀 본인들답지 않은 그런 무브들을 행한 이유는 결국 본인들의 한계를 어느 정도는 인정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린베이 패커스의 오라인, 뭐 작년 시즌에도 저는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본인들이 매년 시즌 보여주었던 그런 상위권, 뭐 리그 탑 10을 꼽는다면 그린베이 패커스가 갑자기 들어가 있네? 뭐 PFF의 뭐 오펜시브 라인 랭킹 보면은 그린베이 패커스가 들어가 있네? 얘네 뭐 특별한 선수 없는데? 항상 그래왔던 것과는 다르게 작년 시즌에는 좀 문제가 많이 있었죠. 선수들을 뭐 어떻게 로테이팅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고, 아마 단순하게 해결을 할 수 없겠다, 우리가 그동안 밀어붙였던 방식으로는 올 시즌에 좀 탈이 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에런 뱅크스를 영입한 것 같고요. 또 뭐 코너백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슬락, 뭐 니켈 코너백
이 세컨더리가 분명히 문제인데 이 선수들을 확실하게 성장시키기는 좀 힘들겠다. 결국 네이트 홉스를 영입하게 되었고요. 리시버 픽도 마찬가지예요. 조던 러브라는 쿼터백과 함께 이 리시버를 발굴해서 성장시키기 위하여 그린베이 패커스는 제이든 리드, 크리스찬 왓슨, 던테비안 윅스, 로미오 덥스 이러한 젊은 선수들을 뽑았어요. 그리고 조던 러브와 같이 성장하면서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보여가지고 정말 패싱 게임에 있어서 리시버진에 있어서 정말 이 안심하게 만드는 앞으로 몇 년 장기적으로 정말 이 좋은 운영을 보이고 싶었던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들의 리시버들이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즌. 그렇기 때문에 안 되겠다. 우리가 이러한 애매한 탤런트를 가진 선수들을 이렇게 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이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다리기보다는 확실한 이 넘버원급의 탤런트를 가진 리시버를 데려옴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이 선수들을 데려온 결국 가장 큰 이유는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확실하게 경쟁을 해내기 위해서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정규 시즌만 놓고 봤을 때는 패커스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팀이었어요. 뭐 작년에도 말이죠. 하지만 플레이오프 무대 필라델피아 이글스 같은 막대한 뭐 디펜시브 라인을 상대해야 하고 그리고 정말 좋은 디펜스를 가진 팀을 상대로 패커스의 리시버진은 정말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어요. 프레스 커버리지 선보였는데 이들의 젊은 리시버들 너네 뭐 하는 거야 지금? 왜 조던 러브가 던질 곳이 없어?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이 불안한 모습들을 많이 선보였고요. 디펜스의 경우에도 뭐 상대 오펜스를 전혀 막아내지 못하고 뭐 자이로 알렉산더가 물론 건강하고 정말 전성기급의 폼을 되찾은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이들의 코너백진 분명히 불안한 요소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그린베이 패커스는 어느 정도 좀 프랜차이즈의 방향성을 좀 전환한 느낌을 이번 오프시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브라이언 구테쿤스트 GM의 이 선택이 과연 옳은 선택일지는 이번 시즌을 통해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테쿤스트의 이 프런트 오피스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구테쿤스트가 이 팀을 맡은 지가 꽤 됐죠. 이 테드 톰슨 이후에 후계자가 되어서 이 그린베이 패커스 리그에서 유일한 이 시민 구단이라는 점을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한 구단을 그래도 잘 이끌고 있는데요. 역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패커스가 좋은 구단으로서 운영이 잘 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이 쿼터백입니다. 브렛 파브와 또 에런 로저스와 그리고 조던 러브로 이어지는 이 3명의 쿼터백의 계보, 이것은 진짜 미친 수준이죠. 옆 팀의 시카고 베어스를 한번 보세요. 시카고 베어스는 진짜 50년 넘게 쿼터백을 제대로 발굴해내지 못해가지고 매년 쿼터백 어떨 것이냐, 누구 뽑을 거냐, 이러한 지금 문제가 있는 팀인데 그린베이 패커스는 안정적으로 이들의 30년, 앞으로 40년이 될 수도 있는 이 쿼터백 운영을 통해서 결국 지속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는 정말 리그에 몇 안 되는 구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특성이 본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구단이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쓰지도 못하고 있고 또 본인들의 구단 철학 운영이 우리는 장기적인 방향으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LA 램스처럼 올인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팀들처럼 1라운드 픽 막 줘가지고 외부 자원을 영입한다든지 그런 운영을 사실 잘 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던 러브라는 쿼터백이 현재 좋은 선수로 성장을 했고 어쨌든 쿼터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이 조던 러브를 뽑은 선택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모두가 박수를 치고 재평가다. 그 당시에 조던 러브 뽑았다고 욕했던 거 미안해. 사실 지금 봐서 보니까 좋을 거야. 라고 대부분의 팬분들이 생각을 하실 텐데 저 또한 이 조던 러브의 픽을 그 당시에 옹호했던 사람으로서 아직도 패커스의 선택 자체는 틀리진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지 이 구테쿤스트의 그리고 그린베이 패커스 구단 운영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아까와 연결되지만 그 당시에 에런 로저스는 백투백 MVP 시즌을 따냈고 이 그린베이 패커스는 연속적으로 리그 넘버원 시드를 따내면서 정말 슈퍼볼에 가장 가까웠던 팀이었습니다. 그러한 전성기에 있었던 기간에서 1라운드 픽, 조던 러브라는 이 미래를 생각하는 이 픽을 썼다는 것, 조던 러브 픽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그 구단의 방향성 자체가 때로는 아쉬웠다는 것이죠. 만약 그 픽을
뭐 즉시 전력감인 선수를 뽑는다든지 아니면 트레이드 자원으로서 정말 슈퍼스타 네임드급 이 임팩트 플레이어를 플레이오프에서 줄 수 있는 그러한 선수를 영입했더라면 그린베이 패커스는 아마 슈퍼볼을 한 개 정도는 드러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린베이 패커스가 뭐 템파베이 벅스나 또는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에게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패배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결국 탤런트의 차이였다고 봐요. 특히 디펜스 쪽에서는 뭐 상대의 러싱 오펜스를 막지 못한다든지 또는 이들의 세컨더리 플레이어들이 뭐 톰 브래디의 패싱 게임을 잘 막지 못했다든지 그러한 부분 또는 에런 로저스를 확실하게 도와줄 수 있는 뭐 디반테 아담스의 옆에서 뭐 넘버 2의 리시버로서 뭐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없어졌다든지 결국 탤런트의 차이를 통해서 이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아쉽게 슈퍼볼에 진출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만약 그 당시에 정말 우승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모험을 걸었더라면 이 프랜차이즈의 역사는 달라질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고한 이 구단 운영 철학 때문에 이들은 다른 선택을 해냈고 결국 이들이 15년간 현재 슈퍼볼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기도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전체적으로 그린베이 패커스 구단 운영을 잘하고 있는 팀이죠. 이처럼 매년 정말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고 뭐 쿼터백 걱정이 없고 정말 지속적으로 위닝 시즌을 거두고 있는 팀은 리그에 몇 없습니다. 천재적인 이 맨 라플라 감독이 있는 만큼 그리고 현재 굉장히 젊은 탤런트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들의 디펜스가 아마 이번 시즌에 많은 도약을 해낼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요. 그동안 1라운드 픽을 많은 디펜스에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패커스의 디펜스는 뭐 상위권의 결과물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고 그들의 아이덴티티, 우리는 포맨 러쉬를 할 거야 라고 선수들을 많이 뽑았는데 막상 플레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뭐 크리퍼 컨셉, 뭐 심프레셔 컨셉, 뭐 파이브맨 프론트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과연 이들의 디펜스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를 이번 시즌을 통해서 좀 더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들이 정말 디펜스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모습을 좀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자비에르 맥킨리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1라운드 픽, 뭐 루카스 반네스, 뭐 데반테 와이어트, 쿠에이 워커, 뭐 라샨 게리 이런 선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4년 그린베이 패커스의 디펜스에서 가장 큰 활약을 보여준 선수는 자비에르 맥킨리, FA를 통해서 영입했던 세이프티였어요. 아니 이미 우리가 프랜차이즈의 운영 방향이 선수 육성이고 그 육성을 위해서 1라운드 픽으로 디펜스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자를 했는데 막상 최고의 선수는 외부 영입을 통해서 들어온 선수다. 그것은 사실 그 구단이 이 선수 육성을 잘 못해냈다라고 좀 알려주는 부분이죠. 또 이번에도 네이트 홉스를 영입했는데 어쩌면 네이트 홉스가 뭐 제일 잘하는 이 선수가 또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러면 안 되겠죠. 패커스 입장에서는 이 본인들이 뽑고 이 젊은 그리고 잠재력을 가진 선수들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가 이번 25년 시즌에서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것이 만약 좋은 성과를 거두기만 한다면 저는 이들의 슈퍼볼 윈도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이상 두 번째 티어에 있는 팀들 다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요. 다음 세 번째 티어는 플레이오프 승리가 가능한 팀들입니다. 플레이오프 뭐 1승 정도는 어쩌면 할 수도 있겠다라는 팀들인데요. 총 7개의 팀들을 꼽아봤고요. 신시내티 벵갈스, 워싱턴 커맨더스, 미네소타 바이킹스, 휴스턴 텍산스, 덴버 브론커스, 잭슨빌 제규어스, 그리고 LA 차저스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팀 티어별 시리즈 두 번째 티어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